이봐요, 중국.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에 당장 전화 넣으세요. 영하 163도. 모든 것이 얼어붙는 죽음의 바다 위. 세계 1위라 자부하던 거대한 강철 거인들이 하나둘씩 숨을 멈췄습니다. 수천억 원이 공중 분해되는 절망적인 사태. 그 순간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들이민 건 계약 파기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치욕적인 요구 조건이 담긴 계약서였죠. 이 조건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배는 그저 바다 위의 관짝일 뿐이다.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 세계 발주량 18척을 모조리 한국으로 돌려세운 결정적 한 문장. 미국조차 이것만큼은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애원하게 만든 금단의 기술. 대체 한국은 무엇을 쥐고 있길래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을 하청 공장 취급하며 무릎 꿇린 걸까요? 전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구원투수, 한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선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죠. 엔진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예불, 제발 아니길.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죽었다는 걸요.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구조대가 올 수 없는 거리에서.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호프입니다. 1968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해양 엔진 시스템 분야에서 22년간 일해왔죠. 대형 컨테이너선부터 LNG선, 벌크선까지 300척이 넘는 배의 기술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엔진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현장으로 불려갔고 보험사와 선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제가 최종 판단을 내렸죠. 조선소와 엔진 제조사, 보험사와 선주 사이에서 마지막 서명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하루에 얼마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대형 컨테이너선이 하루 멈추면 수십만 달러가 증발합니다. 이 배의 경우 하루에 약 25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화물지연, 계약 위반, 위약금,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북유럽에서 지중해로 향하던 그날 밤 엔진이 멈췄을 때 저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파산의 시작이라는 걸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건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북유럽에서 지중해로 가는 항로 새벽 2시쯤이었죠.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고 시스템이 하나씩 꺼졌죠. 저는 22년간 이 바다에서 일해왔습니다. 300척이 넘는 배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실 문을 열었을 때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금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쇳내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수석 기술자 한스가 계기판 앞에서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젊은 기술자 프리츠는 공구를 든 차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큰일 났습니다. 출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30분 전부터 수치가 흔들리길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경고등이 전부 켜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10분 만에요? 10분 만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까?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이 바다에서 별별 고장을 다 봤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계기판으로 다가가서 수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출력 게이지는 바닥을 찍고 있었고 온도계는 위험구역을 훌쩍 넘어서 빨간색 영역에서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압력 수치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품 하나가 고장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안쪽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프리츠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리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태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프리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2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이번이 첫 장거리 항해였는데 하필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그때 엔진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선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 있었죠. 슈타인호프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출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복구가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루요? 하루 동안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어 있으란 말입니까? 슈타인호프 씨, 지금 이 배에 실린 화물이 얼마짜린지 알고 계십니까? 화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란 말입니까? 선장님, 저도 그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흥분하실 때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 파악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신이 기술 책임자잖아요? 선장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배의 기술 자문이었고 2년 전 이 배가 발주됐을 때 모든 기술적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장님, 일단 저희가 임시 복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선장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엔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도 이 바다에서 15년 넘게 온갖 엔진을 다뤄봤습니다. 부품이 닳거나 노후화되면 이런 식으로 고장나지 않아요.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다가 결국 멈추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마치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설계된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혹시 이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슈타인호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어떤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한스, 지금은 추측으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복구에 집중합시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자들이 밤새 엔진실에 매달렸습니다. 배선을 점검하고 연료 시스템을 확인하고 냉각 장치를 재가동했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츠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돌아갑니다. 엔진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한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선장이 다시 엔진실로 내려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다가 겨우 살았군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엔진이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 완전한 수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에 들어가서 정밀 점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항구에 들어가면 화물 인도가 며칠이나 늦어집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선장님, 만약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엔진이 멈추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배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겁주는 겁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장이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합니다. 문제가 다시 생기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증상으로 엔진이 다시 멈췄습니다. 출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경고등이 켜지고 결국 완전히 정지해버렸죠. 첫 번째 사고와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한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엔진이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한스, 같은 고장이 2번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엔진은 처음부터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프리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거든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선장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뒤에 보험사에서도 전화가 왔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배를 선택하셨습니까? 중국산 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굳이 그 선택을 하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슈타인호프 씨, 거기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왜 이런 배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후회와 분노, 자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현듯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몇 년 전 해양장비 국제 전시회에서 동료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슈타인호프, 저기 한국 부스 봤어? 엔진 기술이 상당하더군. 엔진만큼은 한국이 다르다던데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국? 조선은 잘하지. 배 만드는 건 인정해. 하지만 엔진은 아직 유럽이나 일본이 앞서 있지 않나? 한국은 빠르긴 한데 위험한 바다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 그렇게 말하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선택한 배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두 번이나 멈춰버린 이 순간에 왜 하필 그 말이 떠오른 걸까요? 왜 하필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왜 중국을 선택했느냐고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계산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겁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유럽 대형 선사의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회사에서 새로운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기술 검토 책임자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조선소 선정부터 엔진 선택까지 모든 기술적 판단이 제 손을 거쳐야 했어요.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의실에는 경영진 5명과 재무팀장, 그리고 저까지 총 7명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계 조선업계의 빅스라였죠. 재무팀장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3곳의 제안서를 모두 검토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중국 조선소의 견적이 가장 낮고 한국이 중간,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장인 베버 씨가 물었죠.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척당 약 15%입니다. 3척을 발주하면 총 수천만 달러의 차이가 나죠. 일본은 한국보다도 10% 이상 높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천만 달러. 그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대형 선사라고 해도 그 정도 금액이면 한 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죠. 베버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새 조선소의 역량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나라 모두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강자이고 한국은 최근 20년간 급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다투고 있죠. 중국은 후발주자지만 지난 10년간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왔습니다. 현재 수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수주량 1위라 그 말은 가장 많은 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조선 산업이 급성장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어느 나라도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사 슈미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그런데 중국산 품질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업계에서 종종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점은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확실히 10년 전만 해도 중국 조선소에 품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국제 인증도 모두 통과했고 유럽 선급 협회의 검사도 문제없이 통과한 기록이 있습니다. 밀러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가격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뭡니까? 한국 조선소의 제안서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높지만 기술 사양서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특히 엔진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베버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엔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측은 자국산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국 엔진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반면 중국 측은 중국산 엔진을 기본으로 하되 원하면 유럽산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요. 슈미트 이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슈타인호프 씨. 한국 엔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15%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엔진 때문에 수천만 달러를 더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엔진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경영진들은 하나같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당시 해운업계는 불황의 끝자락에 있었고 모든 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거든요. 베버 사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당신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상황에서 15%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조선소를 최종 후보로 검토하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엔진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중국산 엔진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유럽산으로 교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엔진 문제는 슈타인호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2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쳐보니 기술 사양서가 정말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엔진 부분에서는 중국 측 제안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중국산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시 중국 조선소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중국산 엔진을 선택하면 추가로 5%의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오히려 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20%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재무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엔진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측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밀러 씨,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싶은데요. 엔진은 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슈타인호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진에서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중국산 엔진으로 가면 총 비용이 20% 가까이 절감됩니다. 이 정도 차이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지만 엔진 품질에 대한 확신이 슈타인호프 씨,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많은 배들이 다 중국산 엔진을 달고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업계에서 난리가 났겠죠. 아무 일 없다는 건 그만큼 검증됐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밀러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당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고 대규모 사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기술팀이 직접 날아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면서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자료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프, 도표, 인증서, 시험 결과, 빈틈이 없어 보였죠. 중국 측 기술이사 리웨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 엔진은 국제해사기구의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친환경 규제도 만족하고 연비 효율도 유럽산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리 이사님, 실제 운항 데이터는 있습니까? 장거리 항해에서의 성능 기록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3년간 저희 엔진을 탑재한 선박 200여 척의 운항 기록입니다. 중대한 고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해 보였어요.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죠. 리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대서양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운항 기록도 있습니까? 폭풍이나 한파 속에서 장기간 운항한 데이터요. 리웨이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정도의 극한 환경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는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밀러가 옆에서 제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더 이상 까다롭게 굴지 마라. 결국 저는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인호프 기술 자문. 그 서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가격도 좋고 납기도 빠르고 서류도 완벽하고 너무 쉬운 결정은 항상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그 숫자들이 결국 저를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멈춰 세운 겁니다. 그때의 확신이 지금의 저를 가장 괴롭힙니다. 만약 그때 한국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15%의 추가 비용을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저는 중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실, 그걸 놓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두 번째 사고가 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기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임시 방편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고장이 같은 방식으로 2번 반복됐다는 건 이게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배가 겨우 가까운 항구에 입항했을 때 저는 한스와 함께 선체부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선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건 아닌지,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긴 건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죠. 한스가 선체 외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선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접 상태도 양호하고 구조적인 변형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중국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선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의 몸은 멀쩡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선체는 말이 없었어요. 대신 엔진이 소리치고 있었죠.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배의 몸이 아니라 배의 심장, 바로 엔진이었어요. 저는 엔진실로 내려가서 운항 기록 데이터를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형 선박들은 엔진의 모든 작동 상태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출력, 온도, 압력, 연료 소비량, 진동 수치까지 전부 로그로 남아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엔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프리츠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지난 한 달간의 엔진 로그입니다.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출력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온도나 압력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쭉 훑어보니 뭔가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츠, 여기 이 부분 보이십니까? 출력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어디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정상적인 엔진이라면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0.5%에서 1% 정도씩 계속 변동하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티가 안 나지만 이런 미세한 흔들림이 장시간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한스가 다가와서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1% 정도의 변동이면 오차 범위 아닙니까? 한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이 무작위가 아니에요. 패턴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출력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서 떨어지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엔진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요. 숨을 헐떡인다고요?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엔진은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해야 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엔진은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이런 불규칙한 패턴은 엔진 내부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리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품을 교체하면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엔진 전체의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생긴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품을 아무리 바꿔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한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그러면 결국 이 엔진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조사해 봐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엔진을 그대로 믿고 장거리 항해를 계속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때 항구에서 정비를 담당하는 현지 기술자가 엔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베테랑 엔지니어 니코스였죠. 이 항구에서 20년 넘게 온갖 배들의 엔진을 정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니코스가 엔진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엔진 중국산이군요? 어디 조선소 거죠? 다리엔 조선소입니다. 다리엔이라? 최근에 그쪽 배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니코스가 턱을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 똑같은 증상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출력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처음에는 단순한 센서 오작동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었죠. 혹시 그 배들도 같은 계열의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까?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두세 척은 비슷한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많이 생산하는 신형 엔진이라고 들었어요. 한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봤습니까?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니코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니코스 씨, 혹시 그 배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엔진을 수리했습니까? 아니면 교체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배는 부품을 교체하고 계속 운항했고 어떤 배는 아예 엔진을 통째로 갈아버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품만 교체한 배들은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로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왔다고요? 네, 몇 달 후에 똑같은 증상으로요. 결국 그 배들도 나중에는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시간이랑 돈을 절약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니코스의 증언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이건 우리 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계열의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다른 배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곧 이 문제가 개별적인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리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그러면 우리도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까?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대형 선박의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 배를 운항할 수 없으니 그 손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죠. 한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돈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본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니코스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한국산 엔진 쓰는 배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쪽 배들은 이런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다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니코스 씨, 한국산 엔진이 그렇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글쎄요,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산 엔진 단 배들은 정비하러 들어와도 대부분 정기 점검 수준이에요. 응급수리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반면 중국산 엔진은 직접 보신 대로죠.
한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혹시 처음에 한국 조선소 제안서도 검토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은 어떤 엔진을 제안했습니까? 자국산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엔진이었죠. 그런데 왜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가격. 그게 전부였습니다. 15%의 가격 차이. 그걸 아끼려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죠. 한스, 솔직히 말하면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산이 더 저렴했고 서류상으로는 품질에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엔진실을 나와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배는 몸이고 엔진은 심장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심장이 약하면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저는 배의 몸만 보고 심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심장에도 국적이 있다는 걸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결국 심장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심장의 국적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 화면 저편에는 베버 사장과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죠.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베버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엔진 문제의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사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엔진에 있습니다.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엔진 출력에 불안정한 패턴이 발견됐고 이는 엔진 내부의 구조적 결함을 시사합니다. 구조적 결함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부품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라 엔진의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언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때마다 운항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뿐입니다. 베버 사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라고요? 슈타인호프 씨,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중국을 선택한 게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엔진을 교체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 장거리 항해를 계속하는 건 도박입니다. 운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운이 나쁘면 배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만약 엔진을 교체한다면 어떤 엔진으로 교체해야 합니까? 같은 중국산으로요? 아닙니다. 같은 중국산으로 교체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베버 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슈타인호프 씨, 2년 전에 당신이 직접 한국을 배제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 정도 차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2년 전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가격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에 속았던 겁니다. 숫자에 속았다고요? 슈타인호프 씨. 당신이 기술 전문가 아닙니까? 기술 전문가가 숫자에 속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한국산 엔진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경영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항구에 머무는 동안 저는 업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다른 선사의 기술자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엔지니어들, 그리고 각국 조선소와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예외적인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일부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노르웨이 선사에서 일하는 기술 책임자 에릭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베테랑이었고 업계에서 꽤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 정말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산 엔진 문제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업계 안에서는 다들 알고 있어. 특히 장거리 항해를 하는 배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다고 하더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에릭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겪은 것과 비슷해. 출력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처음에는 다들 단순한 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증상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말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중국 조선소와 거래하는 선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손해보는 건 우리 쪽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중국산 배를 산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누가 그러고 싶겠어?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릭의 말이 뼈를 찔렀거든요. 저도 똑같은 심리였으니까요. 에릭, 그러면 자네 생각에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나? 단순히 품질 관리가 허술한 건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에릭이 한참 동안 커피를 마시며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야. 중국 엔진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지. 물론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엔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거든.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해. 실패하고 개선하고 또 실패하고 또 개선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엔진이 나오는 거야. 중국은 그 과정을 건너뛴 건가? 건너뛰었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달려온 거지. 생산량은 세계 1위가 됐지만 기술의 깊이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 거야.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 서류상으로는 다 통과해도 실제 바다에서 검증되려면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저는 에릭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분석이 맞다면 제가 겪은 문제는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였던 거죠.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독일의 해운 보험사에서 일하는 분석가 클라우스였죠. 클라우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험사에서도 중국산 엔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 검토라고요? 무슨 검토입니까?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선박들의 사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추세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산 엔진을 쓴 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이나 유럽산 엔진을 쓴 배들은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요. 한국산 엔진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운항했을 때 어떤 엔진이 더 안정적인지는 사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혹시 최근에 중국산 엔진 관련해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클라우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LNG선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연료 시스템 관련 문제였는데 중국산 엔진 중 일부가 극한 조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쇄적인 고장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 척에서 문제가 터지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지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사례가 나오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런데 왜 뉴스에는 안 나옵니까? 클라우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선사들은 자기네 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조용히 합의하고 보상하고 덮어버리는 게 관행이에요. 언론에 나가봐야 서로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어요. 중국산 엔진은 아직 위험하다는 걸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클라우스와 헤어졌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LNG선의 연쇄 고장, 보험사의 내부 검토, 업계의 암묵적인 합의,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은 아직 바다를 모른다는 것,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도 실제로 폭풍우 속에서,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항해 속에서 버텨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기술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개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교체의 영역이었어요. 부품을 바꾸고 정비를 하고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나아질 기술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엔진 제조사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 한국 엔진 기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때 그들은 배를 만들면서도 심장은 남의 것을 써야 했던 나라였어요. 팔수록 로열티를 내야 했고 많이 만들수록 남이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그래서였을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설명에는 유난히 신뢰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대형 엔진은 좋다는 말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 한번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부터가 아니라 가장 덜 위험한 곳부터 증명해 왔습니다. 그 집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식처럼 보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들의 기술 설명 방식이 중국과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 측 자료는 항상 장점만 강조하고 모든 지표가 완벽하다고 주장했죠. 반면 한국 측 자료는 장점뿐 아니라 한계점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적어 놓은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자기 제품의 단점을 밝히는 걸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그게 바로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항해하고 있겠죠. 그중에는 저처럼 불안한 엔진을 안고 달리는 배들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그런 불안을 안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이 엔진은 바다를 모릅니다. 시험장에서는 잘 달릴 수 있어도 진짜 바다에서는 버텨내지 못해요. 저는 그걸 2번의 사고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엔진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이 안 된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유럽산 엔진을 검토해봤습니다. 독일, 핀란드, 덴마크. 전통적으로 해양 엔진 기술의 강자들이었죠.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독일의 엔진 제조사에 연락을 취했을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생산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최소 14개월은 대기하셔야 합니다. 14개월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최근 주문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엔진 교체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저희도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개월. 그 시간 동안 저 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운항을 중단하고 1년 넘게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핀란드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그가 말했죠. 납기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2년 전 견적보다 30% 이상 높아졌거든요. 30%요? 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과 기술 지원 비용을 합치면 총 비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납기도 문제, 가격도 문제. 유럽산 엔진은 품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본 쪽도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 엔진 기술에서 강점이 있었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죠. 하지만 일본 제조사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 엔진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주로 일본 국내 선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해외 신규 고객에게는 우선순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납기가 최소 18개월은 예상됩니다. 18개월이요? 그건 너무 깁니다. 유감입니다만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일본은 문이 닫혀 있고 중국은 이미 믿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우스가 아니라 다른 담당자였는데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슈타인호프 씨, 최근 귀사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보험 조건에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경이라니요? 어떤 변경입니까? 현재 탑재된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실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협의하겠지만 상당한 폭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폭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소 25% 이상입니다. 25%. 대형 선박의 보험료가 25% 오르면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수십만 달러가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운항을 계속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엔진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등급의 엔진으로 교체하시면 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등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럽산이나 일본산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한국산 엔진도 동등한 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고율이 매우 낮아서 저희 내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숫자는 분명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보험사에서 보내온 문서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문서 곳곳에 특정 국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권장 엔진 목록에도 사고율 비교 자료에도 기술, 신뢰도 평가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 이름만 계속 보이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뒤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덴마크 선사에서 기술이사로 일하는 라스무센이었죠. 그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우연히 제가 겪은 일을 듣고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슈타인호프, 자네 소식 들었네. 엔진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라스무센 반갑네. 그래, 솔직히 말하면 지금 머리가 아프네. 대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나?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뭐라고? 자네네도? 그래. 3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발주한 바해 중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게 두 척 있었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군. 자네가 겪은 것과 비슷한 증상이었어. 출력 불안정, 갑작스러운 경고 등 반복되는 고장. 그래서 어떻게 했나? 처음에는 우리도 부품 교체로 버텨보려고 했지. 하지만 결국 안 되더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됐거든.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렸어. 결단이라면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네. 두 척 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엔진을 통째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물론이지. 경영진에서 처음에는 펄쩍 뛰었어.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고장나면서 운항 중단되는 손실이 엔진 교체 비용보다 더 크더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교체하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어떤 엔진으로 교체했나? 유럽산? 라스무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국산으로 바꿨어. 한국산? 그래.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엔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하지만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하더군. 가격도 유럽산보다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고 무엇보다 최근 성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결과는 어땠나? 결과가 어땠냐고 라스무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솔직히 말해줄게. 엔진 교체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 한 번도. 그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뭔가 터졌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기 점검만 받으면 되더군. 정말인가?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그런데 결과가 너무 명확하더군. 같은 항로, 같은 조건에서 운항하는데 엔진만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배가 된 거야. 선장들도 좋아하고 기술팀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나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지. 언제 전화화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말이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스무센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엔진만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배가 됐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스무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네. 한국산 엔진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른 선택지는 검토 안 해봤나? 유럽산이나 일본산 말이야. 물론 해봤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유럽은 납기가 너무 길고 가격도 비싸. 일본은 문이 잘 안 열리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국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됐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최선이 됐다. 그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나? 가끔은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스무센의 경험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해양장비 국제전시회에 갔을 때였죠. 각국의 조선소와 엔진 제조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때 한국 부스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어요. 한국 부스는 다른 곳들과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과장된 슬로건 대신 기술 도면과 시험 데이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잠깐 들러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그때 한국 측 기술자가 다가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엔진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업 자리에서 자기 제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가 아니라니요? 그러면 뭡니까? 저희는 가장 안 멈추는 엔진을 만듭니다. 대형 엔진에서 중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니라 지속 성능이거든요. 한 번 멈추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지속 성능이요? 네. 극한 환경에서, 장시간 운항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에서는 유럽산 엔진이 저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신뢰성에서는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한국이 조선은 잘하지만 엔진은 아직 유럽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았고 굳이 검증 안 된 걸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기술자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가장 안 멈추는 엔진. 그때는 겸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대형 엔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 멈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2번의 사고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에게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졌는데 그가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대답했어요. 심지어 자기 제품의 약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했죠. 중국 측 기술자들이 질문을 받으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모호하게 대답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가격만 보고 본질을 놓쳤을까요?
한국은 갑자기 나타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늘 거기 있었어요. 전시회에서도 제안서에서도 업계 평가에서도. 하지만 저는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15%의 가격 차이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던 거죠.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을 다 막아보니 결국 한 방향만 남았어요. 유럽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일본은 문이 닫혀 있고 중국은 이미 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2년 전 제안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보내온 것이었죠. 그때는 검토만 하고 덮어뒀던 자료였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을 열어보니 맨 앞장에 한국 엔진 제조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 이름을 다시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와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함부르크에 있는 저희 회사 본사 회의실이었죠. 한국 측에서 기술이사와 영업 담당자 2명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선택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도 답을 못 찾으면 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번의 엔진 사고, 보험사의 차가운 전화, 경영진의 따가운 시선. 이번 미팅이 잘 안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 측과 미팅했을 때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이어졌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띄워지고 모든 지표가 완벽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영상 자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이사 김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운항하시는 항로와 평균 부하 조건, 그리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기상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통 영업 미팅에서는 자기 제품 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제 상황부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지중해까지 왕복하는 항로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상 조건이 상당히 거칠어지고요. 폭풍우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갑니까?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도 상당히 낮아지고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문서를 펼쳤죠. 북대서양 겨울 항로라면 저희가 권하지 않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은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는 효율이 높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사의 항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제품을 팔러 왔으면서 첫 마디가 이 제품은 권하지 않는다고요? 김상무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자사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상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맞지 않는 제품을 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팔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건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사의 항로 조건에 맞는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모델의 기술 사양이 적혀 있었죠. 이 모델은 극한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북대서양 겨울 항로에서 운항한 실적이 있고 현재까지 중대한 고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사 2곳에서 3년째 사용 중인데 별다른 문제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기록도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김 상무님, 여기 보면 특정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그건 저희가 초기 모델에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특정 온도 구간에서 연료 공급 시스템에 불안정이 발생했었죠. 영하 20도 이하에서 장시간 운항할 때 간헐적으로 출력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부분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연료 예열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온도 센서를 추가로 배치했죠.
현재 모델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실패 기록을 왜 굳이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통은 숨기지 않습니까? 김 상무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는 완벽한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엔진은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저희 제품의 한계를 모르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 책임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완벽한 보고서보다 불완전한 기록이 더 믿음직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영업 담당자 박 과장이 가격과 납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납기도 최소 8개월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타협이 어렵다는 건 가격 협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품질 관리나 테스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겁니다. 싸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됩니다. 납기를 좀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8개월이면 꽤 긴 시간인데요.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문 후 제작 방식이라서 각 선박의 조건에 맞게 세부 사양을 조정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빨리 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비싼 건 예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8개월이라는 납기는 유럽산의 14개월, 일본산의 18개월에 비하면 훨씬 짧았습니다. 김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엔진을 선택하시더라도 설치 후 첫 6개월간은 저희 기술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즉시 연락드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합니다. 그 비용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준다고요? 네? 저희는 엔진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이름에 흠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6개월은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저희가 권한 조건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집니다. 부품 교체든 기술 지원이든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대신 처음부터 조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한국 측이 떠난 뒤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걸까? 장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포기할 조건을 말하고, 성공 사례보다 실패 기록을 먼저 보여주고,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미팅 내용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모든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계를 먼저 말한 이유, 실패 조건을 숨기지 않은 태도, 납품하지 않겠다는 판단 기준.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문제가 터지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저 조심스러움은 약점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본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멈추지 않는 조건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맞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였죠. 다음 날 회사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무팀장 밀러가 전화를 걸어왔죠. 슈타인호프 씨, 한국산 엔진건으로 보고서를 봤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중국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밀러 씨, 저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압니다. 하지만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다시 계산하라니요? 숫자는 명확하잖아요. 밀러 씨,
엔진이 한번 멈추면 얼마가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5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위약금, 신뢰, 손실, 보험료 인상까지 합치면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 달러가 사라져요. 저희는 이미 2번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밀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있습니다. 보험사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 동료 라스무센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엔진 교체 후 2년간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확률에 걸겠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러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격, 납기, 보증 조건, 기술 지원 범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단순한 계약 조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책임의 무게로 읽혔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계약서 마지막 장, 서명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직도 확신이 100%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한국 측만큼 솔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함이 저에게는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믿음직하게 느껴졌다는 것. 저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인호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이 선택이 틀리면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폭풍이 기다리고 있겠죠. 북대서양 겨울 항로. 그곳에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증명될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엔진 교체가 완료된 건 8개월 뒤였습니다. 한국 측이 말한 대로 정확히 8개월. 하루도 늦지 않았죠. 함부르크 항구에서 새 엔진이 탑재된 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요. 첫 시험 운항은 순조로웠습니다. 근해에서 며칠간 테스트를 했는데 엔진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출력도 일정했고 이상 징후도 없었죠. 한국 측 기술자 2명이 함께 탑승해서 모든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매시간 엔진 로그를 확인하고 작은 변동에도 메모를 했어요. 김상무가 마지막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시험 운항 결과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입니다. 북대서양 겨울 항로, 그곳에서 어떻게 버티는지가 중요하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긴장됩니다. 긴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첫 6개월간 원격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험 운항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이 시작됐습니다. 12월 초 북대서양 겨울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함부르크를 출발해 지중해까지 가는 익숙한 항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새 엔진이 탑재된 첫 번째 겨울 항해였으니까요. 출항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또 멈추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국 엔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출항 당일 아침 선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기상 예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북대서양 중반부터 기상이 나빠진다고 하더군요. 나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거친 날씨가 예상됩니다. 풍속 25m 이상, 파고 60m 이상,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폭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필이면 첫 항해에 이런 기상이라니. 선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항을 연기하시겠습니까? 선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하면 화물 인도가 늦어집니다. 이미 한 번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또 지연되면 고객들이 떠나갈 겁니다. 예정대로 출항합니다. 알겠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 엔진 믿어도 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100% 확신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선택한 엔진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출항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순조로웠어요. 날씨도 괜찮았고 바다도 잔잔했죠. 엔진은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시간 엔진실을 확인했어요. 한스와 프리츠도 함께 수치를 점검했죠. 한스가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출력도 일정하고 온도도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예전 엔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한스. 진짜 테스트는 폭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발이 좋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사흘째 되는 날, 기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졌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졌죠. 저녁 무렵에는 본격적인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선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전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현재 폭풍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풍속 28m, 파고 7m, 앞으로 12시간 이상 거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든 인원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엔진실 문을 열었을 때 한스가 계기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출력 안정적이고 이상 징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선교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엔진실, 응답하라. 현재 같은 항로에 있는 다른 선박들에게서 통신이 오고 있다. 일부 선박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엔진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에이다오라는 컨테이너선에서 출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르딕스타라는 배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보고가 있다. 둘 다 중국산 엔진을 쓰는 배들이다. 저는 한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죠.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스가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력 정상, 온도 정상, 압력 정상,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산처럼 솟아오르는 파도를 타고 오르내렸어요.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엔진실에 남아서 계속 수치를 지켜봤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또 무전이 왔습니다. 엔진실 긴급 상황. 에이다호가 완전히 멈췄다.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뭐라고요? 완전히 멈췄다고요? 그렇다. 엔진이 완전히 정지했다고 한다. 현재 표류 중이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다호. 그 배는 저희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쓰던 것과 같은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죠. 한스가 물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 배, 저희가 예전에 쓰던 엔진과 같은 모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스, 우리 엔진은 다릅니다. 계기판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한스가 다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출력 98%, 온도 정상 범위, 압력 안정, 이상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시다. 새벽 3시, 폭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풍속 32m, 파고 9m. 제가 22년간 바다에서 일하면서 겪어본 것 중 가장 거센 폭풍 중 하나였어요. 배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또 무전이 왔습니다. 엔진실, 추가 보고. 노르딕스타도 출력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프레이아회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연락이 왔다. 프리츠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주변 배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력 97%,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었어요. 온도와 압력도 정상이었죠. 프리츠, 우리 엔진은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른 배들은 다른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까? 같은 바다, 같은 폭풍인데 결과가 다른 거요? 아직 모릅니다. 폭풍이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폭풍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속이 줄어들고 파고도 낮아졌죠. 하지만 무전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이번 폭풍으로
최소 5척의 선박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했다. 그중 2척은 완전히 정지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3척은 출력 저하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선장이 엔진실로 내려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풍 구간 전체를 통과하는 동안 출력은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경고등은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고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현재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선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정말입니까? 이 폭풍을 뚫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요? 네, 선장님. 사실입니다. 선장이 한참 동안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봤죠. 슈타인호프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새 엔진, 당신 말대로 믿을 만하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뭔가 묵직한 감정도 함께 올라왔거든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배들, 그 배들의 기술 책임자들도 저처럼 밤새 엔진실을 지키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엔진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항해가 끝나고 지중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 상무가 전화를 받았죠. 슈타인호프 씨, 모니터링 데이터 잘 봤습니다. 폭풍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더군요. 다행입니다. 김 상무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풍이 가장 거셀 때 무서웠습니다. 주변 배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하니까요. 그 소식 저희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폭풍이었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그게 대체 왜 그런 겁니까? 김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저희 엔진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했을 뿐입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네, 좋은 조건에서 잘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최악의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겪었던 폭풍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바다는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같은 파도, 같은 바람, 같은 추위. 조건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배는 멈췄고 어떤 배는 멈추지 않았죠. 그 차이를 만든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었어요.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을 치렀을 때 결과가 다르다면 그건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십 년간 실패하고 개선하고 또 실패하고 또 개선하면서 쌓아온 것들.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한국 엔진은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멈추지 않음으로써요. 폭풍을 뚫고 무사히 항해를 마친 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흐름이 됐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회사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배버 사장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2년 전 중국 엔진 사고가 터졌을 때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죠. 슈타인호프 씨, 앉으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버 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항해 보고서를 봤습니다. 폭풍 구간에서도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면서요? 네, 사장님. 출력 95% 이상을 유지했고 경고등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항로에 있던 다른 배들은 여러 척이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소. 그런데 우리 배만 멀쩡했다? 그렇습니다. 배버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슈타인호프 씨,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이 한국 엔진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였소. 가격이 너무 비쌌고 이미 한 번 실패한 판단을 했던 사람의 두 번째 선택을 믿기 어려웠소. 그 말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소. 당신이 옳았소. 이번 건은 당신 덕분이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버 사장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폭풍이 가장 거셌을 때 무서웠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중요한 건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요. 그게 진짜 전문가 아니겠소? 베버 사장이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정을 내렸소. 나머지 두 척도 엔진을 교체하겠소. 같은 한국산으로.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한 척이 증명했으면 됐소.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맞소. 비용이야 들겠지만 또다시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뭔가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년 전의 실패가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슈타인호프 씨,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귀사 선박의 보험료 재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진 교체 이후 운항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보험료를 현행 수준에서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 인하요? 인상이 아니라 인하입니까? 네, 인하입니다. 한국산 엔진의 안정성이 데이터로 확인됐고 이번 겨울 항해 기록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폭풍 구간에서 다른 선박들이 문제를 겪은 반면 귀사 선박은 아무런 이상 없이 통과했다는 기록이 저희 시스템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험사에서 25% 인상을 통보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15%를 깎아준다고요.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 업계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스 선사에서 기술이사로 일하는 파파도플로스였죠. 슈타인호프,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내나? 파파도플로스, 반갑군. 무슨 일인가? 다짜고짜 물어서 미안한데 자네 회사 배가 이번 겨울 폭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면서? 그거 사실인가? 사실이네. 어떻게 알았나?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어. 같은 폭풍에서 여러 척이 멈췄는데 자네네 배만 멀쩡했다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엔진을 교체했네. 한국산으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산? 자네가 한국산 엔진을 썼다고? 그렇네. 왜 이상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놀라운 거지. 자네가 원래 그쪽에 별로 관심 없었잖아. 유럽이나 일본 쪽을 선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생각이 바뀌었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파파도플로스가 한참 동안 뭔가를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솔직하게 말해줘. 한국산 엔진 진짜 괜찮은 건가? 우리도 지금 새 배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엔진 선택 때문에 고민 중이거든. 내 경험으로는 괜찮았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대 이상이었어. 같은 조건에서 다른 배들이 멈췄을 때 우리 배만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군. 고마워, 슈타인호프. 참고하겠네. 전화를 끊은 뒤 비슷한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덴마크 선사, 네덜란드 선사, 영국 선사 다들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엔진을 썼느냐고, 한국산이 정말 괜찮으냐고, 이번 폭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고.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산으로 바꿨다고. 결과는 직접 확인했다고. 같은 바다, 같은 폭풍에서 우리 배만 멈추지 않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만난 동료가 귀띔해준 거였어요. 슈타인호프, 요즘 재밌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거 알아? 무슨 트렌드? 중국 조선소에 배를 발주할 때 엔진을 지정하는 선사들이 늘고 있어. 엔진을 지정한다고? 어떻게? 간단해. 계약할 때 조건을 거는 거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엔진은 한국산으로 달아라. 그래야 계약한다. 이렇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는 중국에서 만들고 엔진은 한국산으로 단다. 그런 조합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게 실제로 되나? 중국 조선소에서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요즘은 수주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주가 원하면 맞춰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중국 조선소들도 알고 있어. 자기네 엔진이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엔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국 조선소가 한국 엔진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인정한다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배를 수주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선주들이 점점 엔진 국적을 따지기 시작했거든. 예전에는 그냥 조선소에 맡겼는데 이제는 아니야. 배는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는데 심장은 검증된 걸 달아라. 이게 요즘 분위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의 국적보다 심장의 국적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 측 김상무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상무님, 요즘 업계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면서 한국 엔진을 지정하는 선사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김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문의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한 심경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엔진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기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책임감이요? 네. 이제 저희 엔진이 단순히 한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한국 기술 전체의 신뢰를 대표하게 됐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따졌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팔 수 있는 것과 팔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 미팅에서 김상무가 보여줬던 그 조심스러움, 그 보수적인 태도,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몇 주 뒤, 저는 국제해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선사 대표들과 기술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패널 토론 시간에 한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엔진 선택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아시아 엔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최근에 엔진을 교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에 있는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2년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엔진을 선택했죠. 그 결과 바다 한가운데서 2번이나 멈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한국산으로요. 솔직히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번 겨울 북대서양에서 최악의 폭풍을 만났을 때 주변 배들이 하나둘 멈춰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제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폭풍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씨, 그러면 이제 한국 엔진만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정 국가를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엔진을 선택할 때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신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실패와 개선이 쌓여야 생기는 겁니다. 제 경험상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들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엔진 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고. 저는 김상무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실패한 기술자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첫 번째 실패를 덮었죠. 아니, 덮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이 가능했던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 엔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실패가 저를 가르친 겁니다. 바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국적도, 가격도,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곳에서 살아남는 건 오직 멈추지 않는 기술뿐이라는 것. 저는 한국을 믿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저를 설득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검토했고, 미팅에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고, 폭풍 속에서 엔진이 멈추지 않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해요.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납기 속도, 그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바다에서 신뢰를 만드는 법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시험장에서 통과하는 것과 실제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차이를 메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실패와 개선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시간과 제 돈과 제 이름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배가 발주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겠죠. 배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단 엔진은 한국산으로 지정한다. 배의 국적보다 심장의 국적이 중요해진 세상.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 그 변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배를 볼 때 외형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심장은 뭘 달았느냐고, 엔진은 어디 것이냐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걸 22년간의 경험과 2번의 실패, 그리고 1번의 성공으로 배웠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건 오직 진짜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